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실제 개인 파산 사건 보고서인데요. 네, 사건 번호는 이제 20EX 하단 1234. 이건 가명 처리했고요. 이 파산 관제인 보고서를 통해서 채무자이신 000님 역시 가명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파산까지 오게 됐는지 또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법원 자료라서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한 사람의 삶과 또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맞아요. 특히 파산 관제인 보고서는 법원이 면책,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줄지 말지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관제인이란 분이 법원이 선임한 중립적인 전문가거든요. 채무자의 재산이나 부채, 또 파산하게 된 경위 같은 걸 아주 상세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냥 서류만 보는 게 아니고요. 네, 뭐 필요하면 직접 만나서 면담도 하고 자료 제출도 요구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법원에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 중립적인 전문가의 시각이라니 더 흥미로운데요. 그럼 바로 그 보고서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이 채무자와 000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보고서를 보면요. 이분은 48세 남성이시고 현재 직업은 없는 상태, 무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 현재는 일이 없으시군요. 네, 총 채무액은 1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정확히는 1억 402만 원이고요. 채권자는 총 14곳입니다. 뭐 LGU 플러스 같은 통신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1억 원이 넘는 빚이라. 그럼 이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한 시점, 그 파탄 시점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보고서에는 2019년 7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요. 2019년 7월이면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이미 재정적 어려움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게 그분의 사업 이력이랑 관련이 깊습니다. 사업 이력이요? 네, 채무자분이 과거에 그 가족회사로 보이는 주식회사 0000스타, 이것도 가명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였어요. 아, 대표이사셨군요. 네, 그리고 형과 함께 또 다른 가족회사, 주식회사 00스타, 역시 가명인데요. 이 회사 운영에도 이사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아, 그럼 회사 운영에 깊이 관여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그 회사 내부에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요. 내부 문제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거죠. 아시다시피 영업 제한 같은 조치들이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정말 힘들었죠. 네, 그래서 이 회사들도 그 타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식회사 공공스타는 법인 회생 절차를 밟다가 2021년 6월에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회생에 실패했군요. 네, 그리고 채무자 본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0000스타 역시 같은 2021년 6월에 폐업을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두 회사 모두 문을 닫게 된 거네요. 정말 힘주셨겠어요. 네, 그 이후로 이 채무자분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개인 빚도 계속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실패에 실직까지 정말 어려움이 겹쳤네요. 그럼 그 1억 원 넘는 빚은 주로 어디에 쓰인 건가요? 그리고 혹시 지금 남아있는 재산은 좀 있는지요? 네, 보고서상 채무 용도를 보면요. 뭐 생활비, 그리고 기존에 있던 빚을 갚는 데도 좀 쓰였고요. 사업 자금으로 쓴 부분도 있고 또 통신비, 미납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빚이 쌓였군요. 네, 그리고 현재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요. 일단 예금이 한 185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최소 생계비 성격의 금액이고요. 아, 압류 금지 채권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험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돈, 해약 환급금이 한 967만 원 정도 있고요. 또 트럭이 2대 있습니다. 봉고 3인데 2014년식이랑 2018년식, 각각 시세가 370만 원, 596만 원 정도로 평가돼 있습니다. 그럼 보험금이랑 트럭까지 합치면 그래도 재산이 좀 되는 거 아닌가요? 1,000만 원이 훌쩍 넘는데요? 네, 금액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보험 해약 환급금하고 트럭 2대가 이미 다른 곳에 다 압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어디에 압류됐나요? 보험 해약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이랑 뭐 용산세무서, 강남세무서 이런 곳에서 이미 압류를 했고요. 트럭 2대 역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 처분으로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체납 때문에 먼저 가져가겠다고 찜을 해놓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이 자산들에 대해서는 환가 포기 의견을 법원에 냈습니다. 환가 포기요? 그건 또 무슨 뜻인가요? 좀 어려운데요. 환가라는 게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 재산을 팔아서 돈으로 만드는 걸 말하는데요. 환가 포기는 말 그대로 그걸 포기한다는 겁니다. 아니, 왜 포기를 하죠? 팔아서 조금이라도 빚 갚는 데 쓰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요. 이 경우에는 팔아봤자 실익이 없다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건강보험료나 세금 체납액이 그 재산 가치보다 훨씬 많거나 거의 비슷해서요. 설령 판다고 해도 그 돈은 먼저 압류한 건보공단이나 세무서로 다 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들, 예를 들어 뭐 카드사나 대부업체 같은 곳에는 돌아갈 돈이 거의 없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데도 비용이 드는데 그렇게 비용 들여서 팔아봤자 일반 채권자들한테 배당될 게 없으니 그냥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환가 포기입니다.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명목상 재산은 있지만 사실상 처분해서 빚 갚는 데 쓸 수는 없는 상황. 정말 빈손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 상황도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주거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공동으로 소유했던 아파트 지분이 있었는데 한 7분의 2 정도요. 이게 2021년에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고요. 그 후에는 보증금 없는 월세방 같은 곳에서 지내시다가 현재는 어머님 명의의 전세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아, 어머님 도움을 받고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파산 신청하기 바로 직전인 2024년 7월에 협의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재산 분할은 없었다고 하고요. 이혼까지. 재정적 어려움이 정말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네요. 네, 그런 상황들이 보고서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파산관제인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네, 관제인의 역할이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의견을 내는 거잖아요. 이 사건 보고서에서 관제인은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요. 그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법에 여러 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빼돌린다든지 아니면 도박이나 과소비로 재산을 탕진했다든지 그런 경우들입니다. 아, 뭔가 좀 부도덕하거나 불성실한 행위가 있었을 때 면책을 안 해준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채무자분의 경우에는 사업 실패 과정이나 빚이 늘어난 경우를 봤을 때 특별히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코로나19 같은 외부 요인도 크게 작용했고요. 그렇군요.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어려워진 경우로 본 거네요. 네, 그래서 관제인은 채무자에게 면책을 허가해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 긍정적인 의견을 낸 거네요. 그리고 보고서에 보니까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도 없었다고 되어 있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들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거든요. 이 사람 면책해주면 안 됩니다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이의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채무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 아닌가요? 네, 매우 그렇습니다. 관제인 의견도 긍정적이고 채권자 이의도 없고 이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도 관제인 의견을 따라서 면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000님은 법원에 최종 결정만 남겨두고 계신 거네요. 잘 해결되어서 정말 새 출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20EX 하단 1, 2, 3, 4 사건, 한 개인 파산 사건의 파산관제인 보고서를 아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어떠셨나요? 한 개인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사업의 어려움, 또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 그리고 실직과 채무 증가, 나아가 이혼 같은 개인적인 삶의 변화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파산 절차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관제인이 얼마나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또 법원이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지 그 절차의 일면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개인 파산이나 면책 제도가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제도의 취지가 성실하게 노력했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빚을 지게 된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거거든요. 사회적인 안전망 역할인 거죠.
그 과정에서 파산관제인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팬데믹 같은 정말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이 한 개인 또 소상공인의 삶을 얼마나 순식간에 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물론 법적인 파산 제도도 중요한 안전망이지만 그 외 우리 사회나 혹은 개개인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또 다른 안전망은 무엇이 있을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